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56번째 책, 무엇이 우리를 다정하게 만드는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정하게 만드는 걸까요? 전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감에서 나오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뇌과학과 관련된 책들은 모두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얄팍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들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면 그땐 신비주의가 아닌 경이롭다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이타주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69년 생리심리학자 윌리엄 윌슨 크로포트의 어미지의 새끼회수 행동을 기본 모델로 우리 인간의 이타주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끼회수 행동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 산페르난도 밸리 주립대학의 생리심리학자 윌리엄 윌슨 크로포트는 지금은 고전이 된 실험을 통해 어미지가 갓 태어난 자기 새끼를 회수하는 동기에 관해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앞서 20세기 초 모성을 지닌 어미지는 자기 새끼에게 다가가거나 접촉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이들 어미쥐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쥐의 새끼도 회수하려 들었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막 어미가 되었음에도 어린 새끼에게 접근하기 위해 복잡한 미로를 파악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어미쥐의 새끼 회수 본능은 강했다. 심지어 자기 새끼에게 가기 위해서라면 전기가 흐르는 격자판도 건넜다. 갓 엄마가 된 쥐들이 새끼에게 가기 위해 전기 충격을 참고 견뎠다. 다른 유혹 가득한 보상과 새끼 회수 동기의 상대적 강도를 비교해 증명이라도 하듯 어미쥐들은 먹이 혹은 물을 얻기 위해서나 심지어 짝짓기 같은 보상을 얻을 때보다 자기 새끼에게 접근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횟수로 가로질렀다. 과학적 연구에서 새끼 회수라고 언급하는 이 본능적 행위는 새끼를 낳은 직후 며칠에 걸쳐 뚜렷이 나타난다. 쥐를 이용한 고정적 조건 형성 실험에서는 쥐가 막대를 누르는 행위가 먹이라는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론이 전형적인데 윌슨 크로포트는 1969년 실험에서 어미쥐가 새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도 막대를 누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막대를 누르면 새끼쥐가 작은 활성장치를 통해 시험 상자로 배달되었다. 어미쥐가 새끼에게 접근하고 새끼를 회수하는 동기부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그는 우선 임신 상태인 암컷쥐에게 막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학습시켰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 조처였다. 그러고는 출산한 다음 날 연속으로 막대를 6번 누르게 했다. 막대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보상으로 나왔다. 이어서 다시 막대를 6번 누르면 이번에는 먹이가 전달되는 동일한 활성장치로 새끼를 내보냈다. 먹이가 나왔을 때처럼 어미쥐는 4발 달린 포유동물이 흔히 그러듯 새끼의 목덜미를 입으로 물고 매번 새끼를 시험 상자에서 구조해 바로 옆 보금자리 방으로 데려갔다. 나중에 실험자들은 어미쥐가 낳은 새끼가 아닌 같은 시기에 태어난 다른 쥐의 새끼로도 실험했다. 어미쥐들은 하나같이 막대를 눌렀을 때 활성장치를 통해 배달된 다른 쥐의 새끼를 받아서 책임감 있게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막대를 누르고 새끼를 받고 보금자리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했다. 실험자들이 하나의 순환 과정처럼 보이는 새끼쥐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것이다. 새끼는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부지런한 어미에게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어미는 언제든 새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미지가 더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먹이를 받지 않았고 혈연 관계가 아닌 남의 새끼라 하더라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를 눌러야 하는 어떤 의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어미지는 더는 먹이 보상이 없고 자신의 새끼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냥 앉아서 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미지들에게는 낯선 새끼쥐도 막대를 누르게 할 만한 보상이 되었다. 실험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친 실험자들이 어미지의 새끼 회수 반응이 전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어미지들은 자신과 무관한 새끼쥐를 계속 구조했다. 이번에는 남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반응은 본능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타인을 돕는 타고난 능력이 발달했다는 주장은 그것을 일종의 본능 또는 욕구라고 말하기 때문에 특히 더 설득력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타주의처럼 상황에 유연하고 세심한 본능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타적 반응은 본능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분별 없는 행동이거나 개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복능적 행동을 포함해 대다수의 행동은 개인의 유전자, 생애 초기의 삶, 환경, 현재 상황 등에 민감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신경계에 부호화되어 있는데 그 방식이 유연하고 대체로 적응적이다. 이는 설치류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과 상황에 따라 현저히 다른 본능을 가질 수 있고 욕구라고 해도 이롭지 않을 때는 대개 억제한다. 천성과 양육 사이의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구분은 이해가 어려운 플라톤 철학의 형상과 같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두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거의 매번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러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최근 시카고 트리뷴은 신경생물학자 패기 메이슨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수행한 생쥐의 이타주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천성 대 양육 논쟁의 소재라고 표현했다. 내가 공감을 주제로 강연할 때마다 공감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길러지는 것인지를 묻는 사람이 꼭 있다. 내가 대학원생이던 시절 미국 심리학회가 발간한 잡지 모니터에 실린 과학 전문 기자 베스 에이자의 기사 제목이 이 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천성과 양육,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영역이라는 간결한 제목은 그 후로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용되고 있다. 천성과 양육을 구분하는 것만 보아도 세상사를 흑백 논리로 보거나 세상이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것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정반대의 것들도 평화롭게 공존한다고 이해하는 동양의 음양 사상과는 대조적이다. 한때 과학자들은 모든 행동은 아닐지라도 어떤 행동들은 동물의 DNA에 부호화되어 있어 훈련 없이도 표출된다는 의미에서 각인된 행동이며 외부 자극이 없을 때는 완벽하게 내부에 압축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 생각을 바로잡는 증거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학생이었고 우리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동명의 영화에서도 묘사되었듯 늑대에게 길러진 야생 소년을 비롯해 야생의 아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정상이 아닌 부모에 의해 변기 의자에 사슬로 묶인 채 유아기를 보낸 소녀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지니도 봤는데 지니의 사례는 프랑스 아베롱에서 발견된 야생소년 빅터보다
200년이나 지난 20세기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지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굶주리지도 않았지만 발달 초기에 필요한 정상적인 심리사회적, 언어적 상호작용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빅터와 지니 모두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운 이상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다. 두 아이의 사례는 심리학자들에게 우리 인간이 걷고 뛰고 말하는 것이 뇌에 각인된 능력일지도 모르나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발달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빅터와 지니는 발견 당시에 엄밀히 말하면 어린아이였지만 이 아이들의 새로운 양육자가 아이에게 성인 수준의 언어를 가르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처럼 자연 상태와 비슷한 환경에서 찾아낸 증거, 여러 더 통제된 상황, 환경에서 얻은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언어가 발달하려면 결정적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언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외부 자극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개념은 조류 같은 다른 종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일례로 참새목의 금화조 새끼가 금화조의 전형적인 노랫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결정적 발달 시기에 아비새의 노랫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어린 미취학 아동이라도 어른처럼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도 있지만 언어가 인간의 뇌에 각인된 능력이라는 점은 오직 말이 필요한 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발달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난독증, 자폐증, 언어장애의 사례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언어 발달 순서가 교란되거나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길이 수천은 아니더라도 수백 가지는 있을 것이고 그중 상당수는 단순히 유전적 과정뿐만 아니라 환경적 과정에서 유래한다. 다양한 종에게서 나타나는 새끼 돌봄과 이타적 행동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한 짧은 꼬리 원숭이 암컷은 어른이 되었을 때 역시나 무심한 어미가 된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 진행된 쥐의 초기 발달에 관한 실험에서는 어미쥐가 둥지 안 자신의 갓 태어난 새끼에게 제공하는 수동적 돌봄인 핥기와 쓰다듬기 행동이 나중에 새끼의 행동과 생리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둥지 안에서 어미로부터 종 특유의 쓰다듬기 자극을 더 많이 받은 새끼는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새끼 회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시상하부 안쪽 내측 시각 교차 전 구역에서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 사이 다양한 신경 상호 작용도 발달한다. 따라서 이타적 반응은 동기부여와 운동 준비 차원에서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관점에서 이타적 반응을 서술할 것이다. 1900년대 생태학자들이 회색 기러기가 알을 회수하는 본능을 묘사했을 때처럼 이타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해발인이라고 하겠다. 본능적 행동은 인간 이하의 동물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능이나 본능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특별하다라는 이런 주장은 인간의 모든 결정과 오직 인간의 결정만이 욕구나 본능이 아닌 이성적이고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인지 과정을 반영한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동물인가? 그렇다. 실제로 우리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쥐의 기본 본능을 따르고 있다면 어떻게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본능을 따르는 존재라면 어떻게 맥락과 상황, 상대방 기분에 따라 멋지게 결정을 바꾸는 것일까? 이 물음의 답을 찾으려면 진화 이론에서 파생된 단순한 고정관념과 인간과 비인간인 동물 사이 구분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내가 지닌 뛰어난 장점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적응적으로 배품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브라질 너트만한 설치류의 뇌도 이처럼 뛰어난 설계가 되어 있다. 절대 단순하지 않은 포유류의 중추신경계는 동물로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먹이 찾기, 짝짓기, 어린 새끼의 생존 보장하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억 년 동안 계속 진화했다. 설령 우리 인간이 설치류 형제보다 특별한 인지 능력을 추가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상충하는 목표가 없고 돕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라면 상대방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포유류의 뇌는 동기부여된 행동을 촉진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 책은 인간이 남을 돕는 본성을 특별히 타고났음을 보이는데 역점을 두기보다 우리의 돕기 본능은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억제된 상황에서도 진화의 역사 덕분에 본능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일찍이 1908년 초기 사회심리학자인 윌리엄 맥더겔도 다음과 같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우리는 연약하고 방어력이 없는 존재가 학대당하는 상황을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 그 상대가 어린아이라면 동정심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자기 아이의 울음을 들은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충동만큼이나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과 엄마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을 거친다.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단순하지만 고상한 이 신경계 설계는 우리 인간의 광범위한 학습과 전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욕구가 더 장기적인 목표와 경쟁할 때 그 욕구를 억제하도록 돕는 되뇌피질 프로세스에 의해 확대되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타적 충동은 초기 동물 행동학 연구에서 묘사된 고정 행동 패턴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타주의를 한번 볼까요? 새끼를 돌보는 동물종의 경우 어린 새끼를 인지하면 회피회로와 접근회로 양쪽에 관여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아직 짝짓기 하지 않은 동물이나 새끼를 돌본 적 없는 동물의 경우 어린 새끼를 보면 회피회로가 편도체에서 전방시상하부핵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 뇌간의 수도관 주위 회색질로 이어진다. 전방시상하부핵은 척추에 가까운 뇌 아랫부분에 있는데 이곳의 신경세포들이 체내 과정을 바꿔서 각성 상태를 높이고 생소한 새끼를 피하는 행동을 촉진한다. 설치류 대부분이 부모가 아닌 신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회피가 초기값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될 준비가 된 설치류는 편도체에 의해 초기값 모드인 회피회로가 억제된다. 대신에 편도체는 내측 시각교차 전구역과 복축분계선 조침대핵이라는 불필요하게 복잡해 보이는 이름이 붙은 시상하부 영역으로 전사된다. 뇌의 중앙에 자리 잡은 원시 뇌 영역인 시상하부에 이어 그 다음으로는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된다. 복측 선조체는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수용체가 밀집한 영역으로 새끼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접근 회로가 활성화되어 새끼를 회수해 안전하게 둥지 안으로 옮기고 나면 어른과 새끼 설치류 사이 친밀한 접촉이 뒤따른다. 접촉이 일어나면 중격 의지 핵 같은 복측 선초체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으로부터 받은 보상 신호는 아평계 수용체를 통해 강화된다. 그 결과 어른과 새끼 모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미래에도 접근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전전두피질과 해마, 중격 의지핵 사이에도 글루타민 산염이 관여하는 연결회로가 있다. 이는 내측 시각 교차 전구역을 통해 중격 의지핵에서 나오는 보상 신호와 새끼를 연결하는 긍정적 연상을 더욱 강화한다. 여러 동물종의 새끼 돌봄에 필수적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신경 호르몬은 어미가 새끼에게 접근하고 새끼와 장기적 유대를 형성하도록 동기부여를 지원하고 중격 의지핵에서 신경 호르몬의 정체를 기억하게 돕는다. 이런 여러 과정이 결합해서 이제야 엄마가 된 어미지가 새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응도를 높여주며 어미와 새끼 모두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주목할 것은 내측 시각 교차 전구역을 제외하면 이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영역 대부분이 새끼 돌봄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격 의지핵과 그곳에서 방출되는 보상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새끼, 돈, 고급 의류 같은 말 그대로 섭취 불가능한 보상뿐만 아니라 음식, 약물 같은 섭취 가능한 것까지 포함해 종류에 상관없이 매력적이거나 유익하거나 중요한 대상을 원할 때면 항상 관여한다.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출현한 초기 포유 동물들은 장기간 새끼 돌봄을 하기 전에 먼저 먹이와 짝짓기 대상부터 얻어야 했으므로 새끼 돌봄이 처음부터 이 보상 시스템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돌봄 시스템이나 새끼 돌봄 회로 같은 용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새끼 돌봄 시스템을 구성하는 뇌의 영역들이 새끼를 돌보는 행동만을 위한 것이라고 유추하기 쉬우므로 신경계의 영역 일반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뇌 영역은 오직 한 가지 행동만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내가 늘 학생들에게 말하지만 이타주의를 담당하는 뇌 영역은 따로 없다. 물론 되뇌피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눴을 때 어떤 영역은 얼굴, 집, 회수해야 하는 새끼 등 특정 정보를 선호한다. 하지만 비슷한 정보나 자극으로 활성화되는 더 큰 시스템도 결국엔 참여한다. 인간의 이타적 반응에 관여하는 신경회로. 설치류는 새끼의 냄새와 초음파 울음소리에 특별히 반응하는 반면에 인간은 인간의 청각 시스템에 맞춰서 그보다 주파수가 훨씬 낮은 피해자의 울음을 듣거나 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생존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인간의 청각 시스템의 주파수 스펙트럼 범위가 발달한 이유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인간의 청각 시스템은 정확하게 아기 울음소리의 주파수인 3-4kHz에 매우 민감하다. 인류학자이자 오페라 가수인 윌리엄 비머는 이 주파수가 성악가의 음역에서 감정을 가장 잘 유발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가리켜 성악가 음영대라고 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지각하고 나면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해서 사건이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반응을 촉진한다. 빠른 지각 경로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거의 부호화하지 않지만 정확히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같은 세부 정보를 일부러 우선 처리하지 않아도 시상하부에서부터 직접 편도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 편도체에서 시작된 뇌의 빠른 활성화는 뇌간의 자율신경 영역에 직접 투영되어
재빨리 반응을 준비한다. 뇌관 자율신경 영역이 심장박동을 높이고 근육이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편도체 활성화는 사건이 중요한 자극이라고 표시한 후에 복측 피질과 배측 피질 양쪽을 따라 후두엽에서 전두엽 쪽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통해 상황의 정확한 성질을 계속 확인하는 느린 신경 경로를 보강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비교적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빠르고 효율적인 과정이 놓쳤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정확한 공간적 위치처럼 사람, 장소, 상황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아내는 데 필요하다. 게다가 피질에서 일어나는 이 느린 과정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다른 사건과 연관지어 살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알게 된 특징에 맞춰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나 상황에 관련된 기억을 연결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과 요구를 인지하고 확인하고 나면 설치류에게 새끼돌봄을 지원하는 뇌 영역과 동일한 뇌 영역이 인간의 이타적 반응을 지원한다. 내측 시각 교차 정구역은 설치류의 새끼 회수에 특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영웅적인 행동이라 할 만한 물리적 구조 행위가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인간 이타주의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내측 시각 교차 정구역의 잠재적 역할을 확인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지금의 기능적 뇌영상 기술인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기 어렵다. 이런 기술적 문제로 인해 내측 시각 교차 정구역이 인간 행동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특히 이타적 반응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더욱 알려진 게 없다. 그에 반해서 편도체, 시상하부, 증격의지핵 등 돌봄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나머지 뇌 영역들은 어린아이와 돌봄, 이타주의가 관련된 상황에 관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감정에 영향을 받는 전두엽의 의사결정 기능.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될 때 감정과 피해자, 상황, 도출 가능한 결과에 관한 정보가 안구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의 한쪽 부분에 모인다. 전전두엽에서도 앞쪽 아래에 자리한 이 안화 전두피질은 모든 것을 고려해 이로운 반응을 생산하고자 피해자와 상황으로부터 얻은 단서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통합한다. 편도체는 상황에 관한 초기 정서 반응을 생성하고 해마와 다른 되뇌피질 영역은 안화 전두피질과 중격 의지핵이 협력해서 과거 경험에서 배운 피해자나 사건과 관련시킨 연상을 부호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와 상황을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더구나 안화 전두피질은 편도체로 특히 기저외측 편도체에 있는 기저외측핵으로 신호를 되돌려 보내서 불확실성에 관한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기도 한다. 상황이 비교적 긴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가만히 앉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이때 감정, 운동 반응, 각성을 처리하는 더 원시적인 뇌 영역과 안화 전두피질이나 배외측전 전두피질 같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전두엽 영역 사이에 상호 연결이 일어난다. 비교적 덜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능한 결과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 오래된 뇌 영역과 비교적 최신의 뇌 영역이 협력해서 가능한 결과들을 떠올리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드 게임에서 카드 덱을 정할 때 덱에서 비교적 좋은 카드가 나올 경우와 나쁜 카드가 나올 경우를 의식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쁜 카드 덱보다
좋은 카드 덱으로 선택이 기우는 것에는 가능한 결과들에 관한 작동 기억이나 의식적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다. 이런 암묵적인 평중화 과정의 예로는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 데니얼 트라넬과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연구한 아이오와 대학교 병원의 기억상실증 환자 보스웰을 들 수 있다. 보스웰은 뇌측 축두엽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을 담당해온 간병인을 포함해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친숙한 얼굴과 낯선 얼굴을 봤을 때 나타나는 피부 전도 반응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기억상실증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에게 잘해준 간병인과 홀대한 간병인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했다. 최근 그에게 친절했던 간병인을 대면했을 때 피부 전도 반응이 증가했고 그 사람을 만났거나 알고 있었는지 또는 과거에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뚜렷한 기억이 없는데도 보스웰은 여러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간병인으로 선택했다. 그인에는 여러 간병인과 나눴던 상호작용에 관한 암시적 정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그의 선택을 결정지었다. 보스웰이 해마와 편도체에도 양측성 손상을 입고 있었고 원시 뇌 영역에 해당하는 해마와 편도체가 일반적으로 정서 기억을 생성할 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특히나 놀라운 결과다. 무엇보다 보스웰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잘 선택하지 못했으므로 어쩌면 당시 손상되지 않은 전전두피질과 선조체가 사람과 음식 보상을 연결해 생각하도록 도와줬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찾아와서 설탕 한 컵이나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려달라고 하면 중격 의지핵과 편도체, 해마가 안화 전두피질과 협력해서 그 이웃과의 경험과 그 사람과의 과거 행동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집에서 파티를 열었을 때 그 이웃은 여러분을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했을까? 아니면 비싼 포도주를 들고 찾아왔을까? 안화 전두피질은 배측 전전두피질과 협력해서 과거의 기억을 마음의 최전선에 위치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이웃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고려해서 마당에 서 있는 이웃이 과거에 친절했다면 가까이 다가가서 분명 설탕이나 잔디깎기를 빌려줄 것이다.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인도에 얼어붙은 눈을 힘들게 치우고 있을 때도 도와주려고 달려나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일 이웃이 여행을 가면서 한 달 동안 고양이를 맡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훨씬 수고가 들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의식적으로 숙고하느라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고 그 과정 역시 더욱 지루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무엇을 해주었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번 도움이 관계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거절한다면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지속적 인지 과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적 목표와 상반되는 직관적 반응을 억제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돕는 행위가 본인에게 이롭다면 설령 돕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더라도 반응하게 해준다. 여러분의 이웃이 아둥바둥하면서 소파를 현관까지 옮기다가 소파가 너무 무거워 소리를 질렀다고 해보자. 만일 그 사람이 엄살을 부리고 있거나 힘센 아들이 있거나 업체를 부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혹은 지난달에 여러분이 냉장고를 옮기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도 자기 집 마당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에게나 일반인에게나
이처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는 늘 있다. 즉, 도움에 관해 오래 그리고 열심히 생각해야 하는 때 말이다. 물론 그런 숙고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수준의 본능적 과정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자 기부를 독려하는 슬픈 텔레비전 광고를 봤다고 해보자.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데 필요한 식량을 간절히 바라는 고통에 가득 찬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결정이든 실행에 옮길 시간이 충분한데도 우리의 원시 뇌에서는 새끼 돌봄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다. 도움을 호소하는 감동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본 후에 우리는 분명 소파에서 일어나 지갑을 찾고 기부단체의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를 기부할지 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웃을 도울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쓰거나 특정 사건을 떠올리고 가능한 결과를 미리 상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얻은 정보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학습된 과정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부분을 다른 동물과 공유하는 것이다. 간단한 기본 점검 차원에서 장단점을 모두 나열하고 살펴봤을 때 모든 사실이 분명 1번을 가리키고 있지만 결국 2번을 선택했던 때를 떠올려 보자.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나는 매일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카약을 타러 가야 하는 이유가 100만 가지 이상이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기껏해야 하나다. 하지만 카약을 타러 가는 날은 거의 없다. 나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큰 금액을 들여 산 카약에서 본전을 뽑고 긴장을 풀고 삶을 음미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즐기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일 일과가 끝날 무렵 카약을 타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맥주와 안주를 손에 들고 소파에 몸을 기댄다. 이것저것 따져보니 운동하러 가는 게 너무 피곤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리 명시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합리적인 결정이라도 암시적 정서 연상,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부여되는 가치 등 단순히 장단적 목록에서 얻기 어려운 정보가 그 결정을 뒷받침한다. 인간의 이타적 반응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종과 공유하고 있는 피질 아래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과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 정서적 과정은 항상 의식적이지는 않으며 재빨리 구조된 후 느끼는 온기와 안정감 또는 시원한 맥주를 마신 후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 같은 즉각적인 보상에 의해 자극된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에필로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타적 반응 모델을 설명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 이타적 행동을 취하고 심지어 영웅적 구조 행동까지 보이는 인간의 이타주의는 느리게 발달하는 무력한 새끼를 돌보고 새끼의 요구에 재빨리 반응해야 했던 포유류 조상을 둔 우리의 진화적 계통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기처럼 어리고 무력하고 취약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즉각적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피해자를 보면 돕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이 과정은 역사적으로 적응적이었고 인간 특유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원시 뇌회로의 도움을 받는데 신경호르몬 회로가 직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장한다. 모성을 지닌 설치류의 능동적 돌봄 행동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의해 촉발되어 많은 신경호르몬 변화가 수반되는데 그 결과 새끼를 회피하던 어미가 새끼에게 접근하고 돌보려는 강력한 동기를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새끼를 낳은 암컷만 도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아니다. 실험지의 경우 수컷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도 낯선 새끼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자 새끼를 돌보았다. 어미쥐와 어미가 아닌 쥐 모두에 내재하는 회피 접근 신경회로의 변환을 통해 돌봄을 제공한다. 남성과 엄마가 아닌 여성도 준비를 마치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성애적 돌봄의 기원은 이타주의에 나타나는 강력한 남녀 차이도 설명한다. 수동적이고 뒤에서 보살피고 꾸준히 해야 하는 돕기 행동은 대부분 여성에게 편중된 반면 공개적으로 친송받는 영웅들은 적절한 힘과 전문성과 모험 정신을 고루 갖춘 남성인 경우가 더 많다. 많은 문화에서 여성은 다정해야 하고 남성은 용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돕기 행동에서의 남녀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차이는 돌봄 제공자와 보호 제공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신경생물학적 기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양성평등 지수가 비교적 높은 문화에서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일지라도 엄마가 여전히 자녀 양육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윌리엄 윌슨 크로포트의 어미지처럼 인간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향한 선천적인 회피, 접근 대립 반응 회로가 내재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고 압도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고 느끼거나 피해자의 동기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 접근을 거린다. 그러나 새끼 돌봄과 비슷한 상황일 때, 즉 취약하고 무력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있을 때 목격자에게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접근 모드로 바뀐다. 어미지와 새끼처럼 목격자와 피해자 사이에 유대 관계가 있다면 목격자가 접근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우리가 유대를 형성한 사회적 파트너 곁에서는 편안한 상태를 느끼고 정말 무력한 어른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회피와 접근이라는 신경심리학적 대립구조는 확실하게 우리의 너그러운 영혼이 이용당할 것 같지 않을 때만 반응하도록 한다. 우리 인간의 지각 및 인지체계는 요구가 정말로 긴급한 것인지,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 적절한 반응을 제때 실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예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들은 수영을 못하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누군가를 둘러엎고 밖으로 옮길 힘이 없다면 불타는 건물 속으로 돌진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식 수준을 벗어난 의료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섣불리 달려가지 않으며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 해도 괜히 마음을 더 뒤흔들 수 있으니 어설프게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회피성 덕에 우리는 확실히 자기 자손과 가족을 돌볼 수 있고 가끔은 우리의 생존이나 적응도가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 회피, 접근, 두 갈래로 나뉜 신경생리학적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의식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도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대립구조는 영웅들이 비용과 이익, 보상, 가능성 여부, 공감이나 동정심 등 흔히 공감이나 이타주의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들을 따져보려고 멈추는 대신 그냥 반응했다 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움 행동이 욕구에서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반응이 어리석거나 단순하거나 경솔하다는 건 아니다. 본래 이타적 반응은 실제로 피해자, 목격자,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루어 적응적일 때만 일어난다. 생물학자들이 본능이라는 말을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여긴 아메바, 어류, 조류, 설치류 같은 동물종을 기술할 때 사용하더라도 그때의 반응은 오직
여러 유전자가 동시에 활동해야 하는 후생유전학적 시스템에 내재하는 성향으로 초기 발달과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비교적 기본적이거나 본능적인 행위에도 맥락이 민감하고 개체 변이를 허용하는 복잡한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본능은 특정한 동물 행동학 메커니즘을 통해 뇌에 부호화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상적이거나 예상되는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색 기러기가 알 대신 배구공을 회수하거나 사람들이 옆집개를 구하려다가 차가운 연못에서 목숨을 잃을 때처럼 이상하고 원치 않는 반응도 예측할 수 있다. 이타적 반응 모델은 비록 많은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오직 직관적이고 적극적인 욕구를 방출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이타주의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왕벌의 먹이를 소화하기 쉽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일벌의 행동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타국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이르기까지 이타주의는 폭넓은 행동 범주다. 인간의 모든 배품 행동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이타주의에 관한 이론들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이타주의 범주에 넣고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이타주의의 유형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타적 반응 모델은 자연을 그 마디를 따라 나누고 이타주의 유형들이 어떻게 진화했고 어떻게 우리 뇌와 몸에서 처리되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우리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이타주의 유형이나 동감, 동정심, 공감적 관심 또는 타인의 기분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이 관련된 특정 이타주의 유형이 지닌 특별함에 감정적, 심리적으로 애착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도끼 행동은 분명히 존재해왔고 수십 년에 걸친 공감 기반 이타주의와 인간의 조망 수용 능력에 관한 연구가 입증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특정되지 않은 욕구라도 친구나 가족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 경험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이타적 행동에 관한 필요성과 우리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타적 욕구는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하다. 다만 보상에는 반드시 긍정적 대가가 따르지 않으므로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보상에 젖어 있을 필요는 없다. 사람을 구조한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결과로서 미래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를 강화한다. 특히 보상은 도움 제공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유전체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메커니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상이 도움 행위를 진정으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 이유는 없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